네,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사이브리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일상 속의 과학의 울림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어린 시절에 영재로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강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걸 계기로 나도 언젠가 이렇게 과학과 기술을 세상에 알리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었고, 그걸 계기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포항공대 화학공학과와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기후변화 모델링을 또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AI 관련된 개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행사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행사 소개 앞서서 저는 지금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일상 속 과학을 재미있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공부하시다 심심하실 때 많은 관심 한번 부탁드려보고요. 사이브리지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이브리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이언스, 과학과 브릿지, 다리를 더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이 이름처럼 여러분들 같은 과학 영재 분들과 아주 저명하시고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신 과학자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특별한 강연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고 과학을 향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사이브리지는 1부는 강연, 2부는 소통 토크쇼, 이렇게 총 2개의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특히나 오늘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제 친구이죠. 정보보안 동아리 학생분들도 함께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연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김승환 교장 선생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 김승환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하는 2025년 제2회 사이브리지 강연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국과학기술원 차상길 교수님을 비롯한 전국의 과학영재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이브리지는 과학과 다리의 결합이란 이름처럼 첨단 과학의 세계와 이를 꿈꾸는 과학 영재들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의 장입니다. 오늘 강연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이끌고 계신 차상길 교수님께서 소프트웨어 보안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과학적 사고와 기술적 통합, 그리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의 만남을 통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과학자의 철학과 태도,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함께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의 미래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 소중한 나침판이 되어 큰 울림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장 선생님의 진심 어린 환영사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브리지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AI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소프트웨어 보안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신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호대학원 책임 교수님이신 차상길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차 교수님께서는 소프트웨어 보안, 바이너리 코드 분석, 디컴파일, 취약점, 자동 탐지 및 테스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 2022년 IEEE에서 보안 관련된 어워드를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신 이력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신 세계적인 석학이신 차상길 교수님을 어렵게 모셔보았는데요. 한번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바로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만드는 안전한 세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정보보대학원의 책임 교수를 맡고 있는 차상길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제가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보안,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안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 보안 혹은 보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보통 많이들 해킹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해킹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이런 어두운 방에 있는 해커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이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던 모습들이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해커들은 사실 그런 우리가 보는 영화나 그런 소설에서의 묘사되는 모습들은 사실 굉장히 전지전능한 모습을 보여주죠. 왜냐하면은 뭐 사실 키보드 몇 번만 탁 두들기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주로 영화나 그런 소설에서 묘사되는 해커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이나 해킹, 해커 하면은 굉장히 좀 경외심을 갖고 본다거나 혹은 나랑은 좀 거리가 먼, 좀 굉장히 좀 생소하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강연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보안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조금 오해들이 좀 깨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해킹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 많이 하시죠? 게임 하다 보면 버그를 만나게 되거든요. 버그를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하면서 버그를 만나본 적이 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거의 다 지금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뭐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뭐 비정상 종료되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에 앱을 하는데 갑자기 앱이 꺼진다거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갑자기 비정상 종료된다거나 그런 것들도 다 버그죠. 그리고 이런 게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도 버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뭐 그 축구 선수들이 갑자기 하늘을 둥둥둥 떠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목이 갑자기 막 길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버그이고 우리가 늘 접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버그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은요, 사실 이런 버그를 조금만 바꿔서 악용하면 해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를 하면서 혹은 게임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상한 버그가 딱 만날 수 있어 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미 여러분은 일종의 크다란 의미의 해킹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해킹이라는 것은 뭐냐? 해킹은 결국 소프트웨어에 있는 버그를 찾아서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형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행위입니다. 아까 앞에서 예제에서처럼 게임을 할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개발자가 의도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해킹이라고 할 때는 이제 악의적인 행위를 좀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악성 코드가 실행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해킹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실행이 무엇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을 한번 시각화를 해서 미로 찾기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미로가 하나의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입력을 주고 어떤 특정 경로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로 찾기, 그러니까 이 미로에 어떤 특정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입력을 주는데 그 입력에 따라서 실행 흐름이 바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을 하는데 A 버튼을 누르면 키보드 A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D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실행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로 찾기로 그거를 시각화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위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아래로 도착하는 경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위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위로 가는 다양한 경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해킹은 뭐냐? 이 해킹은 이렇게 다른 실행 흐름을 가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개발자, 즉 여기서 개발자는 미로를 만든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미로가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상한 실행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행 흐름이 정말 이상한 결과,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내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뭐 영어 단어가 보이는 이런 것은 사실 미로를 만든 사람이 예상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경로인데 그것을 해커들이 찾아내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해킹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킹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뛰어난 직관을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길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죠. 여기서 길이라는 거는 실행 경로고, 그 실행 경로는 결국은 버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킹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해킹을 잘하려면 덕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덕후 잘 아시죠? 덕후는 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덕후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대상인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덕후가 되는 겁니다. 해커들은.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로들을 심지어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보다도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버그를 찾고 그리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해커들이 버그를 찾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럼 정말 해커가 되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해킹은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아이폰인데요. 뉴스 자료 사진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아이폰이나 뭐 스마트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이제 아무거나 컨텐츠를 아무거나 이제 보지 못하게끔 하는 자녀 보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 보호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성인 컨텐츠나 이런 걸 못 보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기능에 대한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취약점이 있었고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사실은 그 취약점에 대한 기사이고 그 해당 취약점은 작년에 패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리면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저희 아이에게 이제 아이폰을 사주었고요. 그리고 자녀 보호 기능을 당연히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아무렇게나 인터넷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아예 그 브라우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자녀 보호 기능을 통해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는 이 취약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패치도 잘 안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핸드폰을 딱 주고 이제 잘 쓰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터넷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제가 혹시 잘못 설정을 한 줄 알고 설정을 잘 검토를 해봤는데도 저는 문제가 없이 잘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죠. 야, 너 어떻게 이거 했어? 그랬더니 이거 그냥 내가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시리한테 물어봤더니 시리가 보여주더라. 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깨닫고 시리를 또 이제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도 차단했고 웹 브라우저도 차단했으니까 이제는 됐겠지 하고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또 인터넷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한 거니? 그랬더니
네, 또 다른 방법이 있더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전히 우회 가능한 취약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이고요. 그만큼 초등학생인 저희 아이도 해킹을, 심지어 보안 전문가인 저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고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해킹은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킹이 쉽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럼 왜 이렇게 해킹이 쉽고 왜 취약할 수밖에 없는가? 소프트웨어는 왜 취약할 수밖에 없을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소프트웨어라는 인공물의 본질 때문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라는 인공물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인공물 하면요, 이런 여러 가지 건축물 아니면 기계장치,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공물을 만든다, 건축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다리를 만들 때 안전한 다리를 만들어야 돼, 안전한 다리를 설계해야 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전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안전해야 돼, 폭탄이 떨어져도 부서지지 않아야 돼라고 생각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특수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학에서는 안전한 설계, 안전한 디자인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연재해, 예를 들면 뭐 폭풍우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한 건물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폭탄이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그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실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폭탄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설마 있겠어? 라고 하지만 그것이 소프트웨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그림 파일을 저장할 때 png라는 파일을 쓰게 되거든요. 이 png 파일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브라우저 같은 데서 png 파일을 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렌더링을 해주는 것이죠. png 파일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 숫자들이 16진수인데요. 16진수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기서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저 16진수 저 190이라고 써있는 00190, 0190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400, 10진수로 400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F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40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가리키는 의미는 뭐냐면 이 그림 파일이 400 by 240 픽셀로 구성된 그림 파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png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이 해당 영역, 이 필드를 읽어서 거기에 맞는 메모리를 할당하고 거기에 맞는 오퍼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전한 형태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다리를 만들 때 뭐 폭탄이 터지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png 파일이 아무리 커봤자 어떤 특정 뭐 100만 픽셀, 예를 들면 이런 픽셀보다 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만 픽셀보다 큰 모니터나 화면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를 보게 되면 대부분 가로 세로 길어야 뭐 1000, 만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로 큰,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으로 큰 그런 숫자를 갖는, 그런 크기를 갖는 그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치 건축을 하듯이, 우리가 마치 기계를 만들듯이 디자인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바로 해커 입장에서는 png 파일에 크기 정보가 쓰여 있네, 그럼 한번 크기를 크게 바꿔볼까?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너무 쉬워요. 아까 보이는 그 16진수 파일의 필드에 그 값만 살짝 바꾸어 주면 실제로 해킹이 가능한 취약점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듯 소프트웨어 보안은 사실은 우리가 보안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해킹은 쉽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소프트웨어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이런 PNG 크기 값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PNG 크기 값이 음수일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소프트웨어 보안을 이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해킹 공격은 방어보다 쉽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방어는 공격보다 훨씬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보안은 정말 어렵고요. 어렵기 때문에 또 재밌습니다.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생계 유지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서 직업이 없어진다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사이브릿지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분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보안이란 분야는 사실 굉장히 전도유망한 분야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요. 이때 뒤에다가도 얘기하겠지만은 AI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AI를 대상으로 또 보안을 또 논해야 되고요. AI가 아니라 뭐 다른 게 뭐가 나오더라도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뭐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늘 거기에 맞는 보안 기술을 계속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안은 어렵지만 재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보안을 공학자의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요, 소프트웨어를 공학도의 사명을 갖고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공학도 사명에 관한 의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이게 캐나다에서 대학 그 공과대학을 졸업하는 학부생들에게 항상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1900년도에 캐나다 퀘벡주에서 다리가 있었어요. 퀘벡주에 있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붕괴돼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성수대교라든지 성수대교 붕괴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캐나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07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두 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두 분께서 그러한 사고를 다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우리 공학도가 어떤 건축물을 만들 때 혹은 인공물을 만들 때 있어서 하나의 사명을 갖고 우리는 설계를 하고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식을 제안을 했고요. 그 의식에서 했던 행위는 뭐냐면 그 당시 퀘벡 다리에 쓰였던 그 철근을 실제로 녹여서 이런 철 반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철 반지를 만들어서 그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하나씩 다 끼워주면서 너희들이 이걸 볼 때마다 공학도로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사명과 소명 의식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굉장히 웅장해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항상 뭔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것을 항상 꿈꿔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저도 소프트웨어 공학자로서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 관점에서 봤을 때 공학도의 사명을 갖고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소프트웨어, 그죠? 윈도우, 크롬, iOS, 안드로이드, 여러분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가장 우리가 유명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에서 정말 공학도의 사명을 갖고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과연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중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면은 뭔가 공학도의 사명을 갖고, 구글 정도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신문 기사만 보더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취약점, 보안 문제, 그죠? 윈도우, 크롬 브라우저, 이런 문제들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학도의 사명을 갖고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없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어려울까? 저는 이 그림이, 이 만화가 그거에 대한 일부 해답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예요. 딜버트라는 만화인데, 여기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맨 왼쪽에 첫 화면에서 보이는 게 이제 일종의 회사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이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먼저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버그 없이 개발하면 투자 수익률을 10%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엉성하게 개발하면 업그레이드와 서비스를 판매해서 40%의 수익을 낼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엉성한 작업을 할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여기 있는 개발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휴 하고.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얍삽한 건지 아니면 똑똑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만화가 풍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실태를 잘 꼬집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은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자들의 공학자로서의 사명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소프트웨어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건축물에서도 다양한 뭐 이런 붕괴 사고들이 일어났고,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뭐 순살 아파트니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거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철근 뭐 하나씩 빼먹고 그걸로 뭐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바로 그 핵심에는 일반 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의 간극, 그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의 핵심은 바로 세이프티와 시큐리티의 차이에서 비롯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뭐냐면 일반 공학에서는 우리가 공학자로서 설계를 할 때 세이프티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세이프티와 시큐리티가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다 안전이기 때문에 사실 좀 헷갈리는데, 영어로 하면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학에서 세이프티라는 것은 안전한 건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자연재해라든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의 의식이 들어간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안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공학에서의 세이프티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 우리가 세이프티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시큐리티를 생각해야 되는데, 시큐리티는 단순히 어떤 자연재해, 뭐 폭풍우가 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까 얘기한 바로 그 폭탄 던지는 것 같은 행위를 고려해야 하고, 그것까지도 설계 과정에서 들어가야만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시큐어한 소프트웨어. 우리말로 하면 둘 다 안전한이라서 이제 영어를 쓰자면 시큐어한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그런 생각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보안 연구를 하는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은 되게 이렇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를 검사하고 자동으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분석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분석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 분석기도 소프트웨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장치, 분석기 역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장치 역시 계속 그렇게 순환 논리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소프트웨어 보안은 너무너무 어렵다로 귀결되긴 합니다. 안타깝게도. 자, 어쨌든 제가 하는 소프트웨어 보안 연구는요, 결국 소프트웨어 공학의 가치, 시큐어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행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분석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답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부품 요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품이 잘 있어야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를 몇 가지 소개하고 아주 짧게 소개하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석기를 만드는데요. 소프트웨어 분석기란 무엇이냐? 소프트웨어 분석기 아주 간단해요. 소프트웨어를 입력으로 받아서 소프트웨어가 안전한지 아니면 버그가 있는지 취약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 이런 분석기를 만드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예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DARPA 미국 국방성에서 2016년에 개최했던 무인 해킹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끼리 서로 해킹을 하는 대회였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분석기를 만들어서 취약점을 빨리 찾아서 그 취약점을 해킹할 수 있다라는 증빙을 누가 빨리 보여줄 수 있느냐를 겨루는 그런 하나의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화면이 최종 결선에 진출한 총 7개의 팀이 7개의 시스템이 실제로 겨루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없고 그냥 이렇게 서버들만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이 행사에서 1등을 했던 팀이 메이햄이라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제가 개발했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12년에 저희가 이 메이햄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논문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뭐냐면 2022년, 그러니까 이 논문이 나온 뒤로 10년 후에 IEEE S&P에서 이제 지난 10년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보안 논문 한 편을 딱 뽑아서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오브 타임이라고 하는 굉장히 영예로운 상을 저희 팀이 받게 되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하는 연구는 이런 분석기를 만들고 자동화된 분석기로 취약점을 탐지하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분석기를 저희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뭐 엔티퍼즈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일하게 IEEE S&P에 제출했던 논문인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윈도우즈 커널을 분석하는 분석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윈도우즈 커널에 있는 취약점을 다수 찾았는데 여러분 윈도우즈 사용하다 보면 블루 스크린 오브 데스라고 해서 이렇게 파란 화면 뜨면서 이렇게 막 그 스마일의 반대 그거 나오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찾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수많은 취약점을 찾았고 그걸 그 대가로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25,000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저희 연구가 얼마나 실용적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저희는 애플 그리고 구글 그런 굉장히 메이저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취약점을 너무너무 많이 찾았고 포상금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액수가 커서 그냥 제가 앞에 조금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분석기,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구글은 굉장히 이제 돈이 많고 그 컴퓨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분석기들을 막
수십 개를 막 동시에 수백 수천 대 PC에서 돌립니다. 그래서 취약점들을 찾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들이 만든 구글이 만든 분석기 뭐 랭킹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11개의 분석기 전 세계에서 개발된 11개의 분석기를 뽑아서 이제 랭킹을 매기고 걔네들이 수백 개 수천 수만 개의 코어에서 돌렸을 때 결과가 어떻다라는 걸 이렇게 리포트하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11개 중에서 2개의 분석기가 저희 카이스트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분석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3등을 한 지금 현재 그 분석기가 저희가 만든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분석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석기들은요 사실은 다양한 대상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분석기도 많이 하지만 문제는 소스 코드만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소프트웨어 보안을 우리가 다루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에 대한 취약점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바이너리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분석을 하기 위한 플랫폼을 저희는 만들고 있고요. 그게 이제 B2R2라는 플랫폼이에요. 이거는 NDSS 바라고 하는 곳에서 학술 대회에서 베스트 페이퍼를 받기도 했었고 실제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엔티퍼즈와 같은 그런 분석기들이 이러한 플랫폼 위에서 구현이 되고 있고 저희는 이 플랫폼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그런 바이너리 분석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러한 연구를 이 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분석기 쪽 말고도 사실 저희가 하는 연구들이 아까 말했던 안전한 부품 요소를 만드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런 연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아주 최근에 했던 연구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뭐냐면 CS:GO라고 하는 카운터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게임을 하다 보면 부정적으로 부정 행위를 하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임봇이라고 하는 부정 프로그램을 쓰는데 에임봇은 뭐냐면은 실력이 아주 낮은 사람도 누구나 이 조준을 적의 그 머리에 헤드샷을 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탁 조준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게이머랑 게임을 하더라도 에임봇만 있으면 프로게이머도 이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어떻게 보면 게임의 게임성을 저하하는 굉장히 안 좋은 프로그램이죠. 안 좋은 기술이죠. 에임봇이라는 기술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게임 회사에서는 이 에임봇을 탐지하고 이걸 막고 싶은데 이 탐지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게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끝도 없을 텐데 정말 이게 근본적으로 이걸 막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졌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에 일종의 보안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성, 그러니까 무결성,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게임이 정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존재합니다. 요즘에 CPU에. 뭐 트러스트 존이나 뭐 TE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활용해서 에임봇 탐지하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그 부품을 만든 거예요. 그 핵심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에임봇을 탐지한다라고 하는 기술을 사실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들면 그걸 또 우회하는 거예요, 해커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에임봇을 탐지하는 걸 만들면 그 탐지하는 걸 해커들은 또 우회하고 그럼 이 우회한 거를 우리가 다시 탐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또 만들고 근데 그걸 또 다시 우회하고 계속 그런 싸움이 반복되는 현실인데 그걸 우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에임봇을 탐지하는 기술은 여러분의 장치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게임 플레이를 하면 그 게임 플레이 안에서 에임봇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커는 내가 내 컴퓨터고 내 메모리고 내 하드디스크니까 내 마음대로 메모리를 조작해서
게임사가 어떤 알고리즘을 넣더라도 나는 그걸 바꿀 수 있어. 이게 핵심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유즈닉스 디스팅귀시 페이퍼 어워드를 받으면서 실용적 그 연구 가치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들이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아주 일부의 연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브리지에서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걸 줄이고 아주 쉽게 해달라고 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얼마나 이제 이해를 하셨는지 흥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사이브리지가 결국엔 여러분이 이제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나는 왜 보안 전문가가 되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 같아요. 무엇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여러분 같은 나이에 정말 좋아하던 것들이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고 그리고 그거 만든 것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를 되게 행복하고 가슴 뛰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취미생활로 좋아했던 것이 추리소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는 소프트웨어 보안이라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왜냐하면 제가 분석기를 만들고 취약점을 찾는다고 했는데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도로서 저는 아름다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만드는, 그러니까 분석기라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행복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분석기를 만들려면 추리소설에서 우리가 범인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힌트들을 잘 모아서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취약점을 잘 찾으려면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여러 힌트들을 잘 모아서 그 모은 힌트들을 가지고 아주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아름답게 해석을 해서 취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꿈꾸고 좋아했던 일들의 교집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 소프트웨어 보안을 생각할 때 이 강연이 끝나고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이 과연 이 소프트웨어 보안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공학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그리고 단순한 세이프티가 아닌 시큐리티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보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보안 그리고 보안이라는 이 분야 자체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보호 대상이 생기는 아주 특이한 구조의 연구 분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AI가 발달되면은 직업을 잃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나오면 저희는 비트코인 보안을 하고요. 저도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 비트코인 보안으로 논문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AI가 나오면 AI 보안을 또 합니다. 그래서 AI는 사실은 정말 재밌게도 AI도 소프트웨어예요. 사실은 AI가 만드는 모델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석기 기술을 그대로 써서 AI의 모델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또 보안을 합니다. 저도 양자 컴퓨터를 잘 모르고요. 양자가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하길래 저도 요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이라는 학문은 정말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연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하는 보안이라는 학문 분야가 결코 이렇게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해커들을 생각할 때 쟤들은 뭐지? 영화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해킹은 가까운 곳에 있고 정말 재밌는 분야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상길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와, 보안이라는 게 정말 이 세상에 안 쓰이는 곳이 없구나.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더라도 보안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수상하신 많은 상들과 상금에 많이 놀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사이브리지 행사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이런 다양한 말씀 중에 무엇이 가슴을 뛰게 하는가라는 말이 제 가슴을 뛰게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의 이 강연이 여러분들의 가슴이 어떤 것에 의해서 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크나큰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이 말씀을 꼭 전달드려 봅니다. 이 과학의 최전선에서 일하시고 계신 그리고 정말 많은 훌륭한 연구를 하고 계신 이 교수님의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비전이 여러분들께도 깊은 울림을 드리고 앞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잠시 무대를 정돈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고대하고 계시는 이제 친구분들이 함께 나오는 토크쇼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또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질문들이 또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적극적으로 질문이나 이런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대를 세팅할 동안 아주 잠깐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2부로 과학영재 여러분들께서 보안과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때까지 궁금하셨던 점들이 많을 거고 강연을 들으면서도 좀 새로운 궁금증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도 같이 접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직접 교수님께 궁금한 점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소통 토크쇼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몇 가지 여쭤보고 이어서 지금 여기 딱 보이시죠? 정보보안 동아리원 분들과 함께 또 더욱더 생생한 질문을 함께 나눠본 다음에 또 현장과 온라인에서 여러분들도 모두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눠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전 질문 먼저 교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 대회 하면 대표적으로 CTF라는 것을 여기 아주 훌륭한 서비스가 제공돼 있죠. 네. CTF를 꼽는다고 해요. 근데 이 CTF가 보안 학습에 유익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또 보안 업무를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이 학생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교육적인 효과가 과연 어떨지 질문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CTF는 아마 좀 생소하신 분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CTF는 이제 해킹 대회죠. 그야말로 해킹 대회인데 해킹 대회는 굉장히 교육적으로는 큰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점수 획득을 하고 실질적으로 게임을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온다는 점에서도 학습 효과를 고취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효과가 낮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사실 교육 효과가 매우 큰 게 CTF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실제 업무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냐라고 할 때는 사실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CTF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해진 패턴, 정해진 문제 유형들이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CTF라는 게 처음에 이제 CTF를 통해서 처음 입문을 하고 공부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는데 CTF를 계속 하다 보면서 점점 내가 높은 단계로 가면 여러분이 점점 고인물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물화가 되다 보면은 점점 빨리빨리 풀기 대회가 되는 것이고 빨리빨리 잘 풀어서 잘하면은 물론 칭찬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좀 그 동기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악효과도 사실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뭐 수학 경시 대회, 뭐 물리 올림피아드, 수리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뭐 이런 것들을 꼭 잘해야만 훌륭한 수학자가 되는
되느냐, 훌륭한 물리학자가 되느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TF라는 것도 하나의 교육 방법이자 수단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많은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이 보안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CTF 해킹 대회 막 이거에만 굉장히 올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마치 여러분이 훌륭한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맨날 수학 문제집만 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당연히 좋지만 그러니까 시작은 그것으로 하되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CTF라는 게 일종의 경시대와 같은 느낌으로 어느 정도에까지 수준을 높이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좀 더 목적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또 새로운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뭐 더 성인이 되기 위한 아주 공부 과정이 있다 보니 더욱 중요할 것 같은 질문인데 소프트웨어 보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수학, 컴퓨터 공학, 심리학 등등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배경 지식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또 추리 소설에서의 또 연관성을 또 찾아주시기도 해서 답변이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어떤 보안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안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학문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프트웨어 보안은 당연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무척 중요하고 전산학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중요한데 사실 다른 보안 분야를 얘기하면 또 이야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보안을 하겠다 본인이 그럼 네트워크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뭐 내가 암호학을 하겠다 그럼 정말 암호를 잘하는 왜냐면 당연히 수학을 또 엄청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보안이라는 학문이 정말 내가 어떤 거에 대한 보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요새 AI 보안이다, 뭐 블록체인 보안이다, 그다음에 뭐 심지어 양자 컴퓨터 보안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AI 보안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AI 전문가가 먼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질문이 결국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질문이 그 답이 오히려 내가 먼저 어떤 보안을 그러니까 보안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기보다도 먼저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을 해서 그 분야의 덕후가 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정말 수학을 너무 좋아해. 그럼 수학을 계속 공부하고 나는 컴퓨터 중에서도 네트워크가 너무 재밌어. 그럼 네트워크를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그 분야를 파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됨과 동시에 보안 전문가도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안이라는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한 분야에 매진하면 그 분야의 보안 전문가가 될 수 있다가 저의 답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뭐 예를 들면 보안이라는 것도 이제 세상이 너무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AI 보안, 뭐 네트워크 보안 등등 다양한 분야가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사실 지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보안이라는 게 어떤 분야가 있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보안에 대한 기초를 어떻게 하면 다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안에 대해 어떤 분야가 있고 어떻게 기초를 탄탄히 다지면 좋을지에 대한 뭐 학습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실습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를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보안은 크게 보면 시스템을 다루는 보안이 있고 그다음에 암호학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트랙으로 갈 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고요. 일단 암호학으로 가려면 당연히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중요하고 그래서 정수론이라던가 뭐 이런 기본적인 수학 지식들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암호학자로서의 가야 할 길이라면 시스템 쪽은 당연히 전산학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전산학에 대한 기초 지식
뭐 운영 체제라든지 네트워크 시스템, 뭐 이런 뭐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두 분야 모두 사실 아까 얘기했던 CTF라는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CTF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도 그 두 분야 모두를 사실 배울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CTF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그걸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좋을 나이여서 지금 갑자기 되게 즐거워 보이셔서 제가 기분이 좋은데요.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CTF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보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내가 보안 중에서도 어떤 걸 해야 좋지를 좀 더 탐구해보는 시간이 교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 로드맵을 짜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기다리던 시간인데요. 정보동아리원 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기대되죠? 네. 네, 정보보안 동아리 재학생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부장, 대표라고 하셨는데 2학년 김지환님, 그리고 부대표, 차장 2학년 이용균 학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저희 마치고도 이 정도로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먼저 대표님이신 김지환 학생부터 교수님께 질문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 학교에 재학을 하면서 이제 찾게 된 문제점인데, 이제 와이파이를 저희가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패킷들이 가끔씩 이제 보통 암호화가 돼서 트래픽들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제 이 암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정보들을 보호하려고 있는 것인데, 이게 오히려 공격자들이 공격하는 그런 트래픽들을 보호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보안 기술이 어떻게 보면 좋은 데서도 쓸 수 있지만 나쁜 취지로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보안 기술은 사실 보안 기술이 아니라 모든 기술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의 관점에서 어떤 기술을 보면요, 그 기술이 사실은 다 나쁜 데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컴퓨터 부품을 CPU 성능을 개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너무 좋은 거잖아요. CPU 성능이 개선되고 하드웨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칩을 만들고 뭐 GPU 막 맨날 뭐지 엔비디아가 막 엄청난 걸 막 만들고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보안의 관점, 해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우리가 암호를 깨는 데 쓸 수도 있고요, 나쁘게 쓸 수 있으니까 컴퓨팅 파워가 세진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도 좋지만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거거든요. 나쁜 컴퓨테이션을 하는 파워가 세지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익명성을 하기 위해서 뭐 토르라는 거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토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사생 프라이버시를 좀 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브라우징 방식인데, 그거를 좋은 의미에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씁니까? 바로 이제 뭐 마약을 거래한다든지 굉장히 뭐 돈 세탁을 하는데 활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말 악의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토르가 그래서 사실은 또 굉장히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만큼 뭐 아까 말씀해 주신 암호도 사실은 암호가 안전하게 우리를 해주기도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원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편한 것은 공격자에게도 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기술은 다 악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로 해결한다라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과학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고요. 어차피 다 모든 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윤리의식을 갖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좋은 기술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대표님다운 아주 훌륭한 이제 통찰력이었던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그 기술의 양날의 검을 말씀해 주셔서 오펜하이머 영화를 혹시 고등학생 분들도 보실 수 있나요?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생각나는 좀 답변이었어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15세예요? 네. 네. 네, 그게 생각나는 아주 네네, 좀 정확히 딱 네. 그거죠. 네, 통찰력. 저도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으니까 부대표님의 말씀도 이제 빼놓을 수 없겠죠? 부대표님의 질문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김주현 학생을 도와서 이제 소스코드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사실 동아리를 운영하다 보니 저희 학교 재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세종시 학생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되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거든 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떻게 하면 정보과학을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사실 앞에 있는 친구들이 CTF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을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성공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교육을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게 됐습니다. 현재 정보보안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정보보안에 관심이 특히 더 있는 친구들한테 로드맵을 재주신다면 어떤 길이 있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앞선 질문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답변이. 왜냐하면은 질문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서 사실 앞에서 제가 좀 얘기한 부분과 좀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우리나라의 정보보안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너무 CTF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CTF 말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제가 보안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보안 교육이 사실 고등학교 단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 수준에서의 교육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점은 너무 CTF나 이런 거에 치중돼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결국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보안이라는 것이 하나하나에 대한 굉장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덕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것처럼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다라는 비전, 그것을 갖고 그냥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그 분야의 보안 전문가가 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도 역시 강조되었던 그 어떤 길로 나아갈지에 대한 비전,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고 이제 그 사실 저는 지금 들었을 때 이 정보보안 동아리의 역할이 이미 지대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모두가 CTF에 웃었던 이유가 그거구나라고 이제야 깨달아서 네,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응원의 말씀을 제가 감히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제가 사실 이렇게 하나씩만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긴 했었는데 혹시 교수님께 추가적으로 이런 기회가 사실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질문이 있다면 대표님이나 부대표님 중에 한 질문만 혹시 있으신가요? 네, 부대표님께서 하신다고 이제 눈빛 사인을 제가 읽었습니다. 네,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학교 수업 중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들던 것이 어쨌든 간에 보안이라는 게 어떤 회사나 이런 단위의 보안, 시스템적인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공격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방어하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사실 방어를 하려는 사람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이 공격자의 협조를 하면 이 공격 시스템이 훨씬 더 무의미해진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혹시 보안 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가 되고 있는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기술의 영역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금고에 자물쇠를 엄청나게 비싸고 튼튼한 자물쇠를 하더라도 그 자물쇠 열쇠를 그 관리하는 관리인이 누구한테 줘버리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뭐 모든 보안 문제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 개입돼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은 대다수가 또 그런 사람이 관련된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떤 설계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뭐 윤리 교육을 어떻게 하고 보안 교육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늘 여러분이 이제 뭐 회사나 뭐 공기업을 가든 어딜 가시면요 맨날 뭐 정보 보안 교육이라고 해서 맨날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거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맨날 교육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한테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사람이 과학기술을 만드는 것이고 그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나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뒤이어서 현장과 온라인 즉석 질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보안 동아리원 친구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나도 질문할 거 많은데 라고 하는 눈빛을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할 게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은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살짝 봤는데 아주 더운 여름에 꼭 필요할 것만 같은 거, 그리고 고등학생 친구들이라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 여기 친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특이하거나 좀 독창적인 보안 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글쎄요, 뭐 저는 제가 만든 기술은 다 독창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뭐 굳이 하나를 딱 뽑아서 얘기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네, 뭐 아까 사실 뭐 슬라이드에서도 여러 기술들을 보여드렸지만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되게 자부심 있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연구들이라서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정말 세계 혁신적인 연구들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하나를 꼽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지금 그 질문이 사실 뭐 독창적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라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하는 연구들은 사실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고 그 인사이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연구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 하나하나들이 저희한테는 뭐 작지만 소중하고 너무 재밌는 것들이어서 그게 참 뭐를 딱 꼭 집어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기술을 깊게 얘기하려면 사실 이 자리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다양한 새로운 또 추리 소설을 써 나가고 그 추리 소설 하나 중에 뭐가 최애야라고 했을 때 딱 꼽기 어렵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다른 학생 또 질문하고 싶은 앞에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앞에 여기 흰 옷 입은 학생에게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소스 코드라는 그 정보 보안 동아리의 그 일원으로서 CTF 대회를 출제를 해봤는데요. 그 출제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고안을 했을 때 AI 기술, 챗GPT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보안을 뚫어내는 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이런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정보 보안 같은 거에 어떠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AI가 사실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죠.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피싱 하잖아요. 피싱 할 때 피싱 메일 같은 걸 보내게 되는데 피싱 메일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피싱 메일을 쓴 걸 보면은 되게 그 문장이 되게 어색하고 이건 누가 봐도 되게 한국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장들이 보일 때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GPT나 이런 걸 쓰면은 너무 자연스럽고 사실은 오히려 가끔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그런 문장들을 써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피싱 메일을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1층에서 제가 보니까 무슨 딥페이크 관련된 포스터가 보이던데 그것도 사실은 AI를 악용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거는 이제 그런 악용 사례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냐 이런 질문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걸 막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AI 모델의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AI 모델이 잘못 인식하고 잘못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소프트웨어 분석기 같은 것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AI 모델 자체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딥페이크나 피싱 같은 것들을 이제 LLM이나 AI를 써서 만들게 될 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LLM이 만든 문장 그리고 LLM이 만들어낸 동영상의 특징을 또 뽑아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모델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저희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사이버 보안 연구센터라는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피싱이나 그다음에 딥페이크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실용적인 모델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제 우리나라 경찰청이랑도 같이 협의를 해서 실제로 그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지금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창과 방패라는 개념이 있는데 창이 점점 더 고도화되게 발달할수록 방패도 그 창에 아주 적합하게 딱 같이 발전을 해나가는 듯한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 혹시 그 보안 동아리 분들이 나중에 다 카이스트 사이버 보안 연구실로 가지 않을까라는 잠시 미래를 제가 그려보았고요. 저희는 참고로 되게 저희 정보보호대학원의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국내에서 거의 가장 큰 규모의 정보보호 연구 그 학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저희 정보보호 쪽에 많이 있다, 카이스트 쪽에 많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질문드렸지만 보안, 정보보호 어떤 분야로 가면 좋을까요? 학습 로드맵 그냥 일단 거기로 가면 해결되는 것이었네요. 일단 이렇게 마치 엄청난 큰 그림의 한가운데 제가 있는 기분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기 그 체크무늬 여학생 뭔가 여기 어디에도 제가 있었는데 이따가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3학년 조혜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까지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많이 찾아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기업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기업이 해킹이라 여기고 혹시 고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인가요?
또 하나 질문이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본 프로그램 중 가장 보안이 잘 설계된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기업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냐. 네, 이것은 기업의 정책이나 어떤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들,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된 정책을 피고 있어서 오히려 취약점 제보를 장려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뭐 포상금을 받았다, 버그 바운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결국에는 왜 하냐면 이걸 계속 감추고 가리고 하다 보면 결국 더 뚫리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교훈들을 산업계에서 이게 우리가 알게 되면서 오히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너희들이 자유롭게 해킹을 해서 제보해주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해커들이 그걸 악용해서 뭐 예를 들면 암시장에 팔면 옛날에는 그게 엄청난 수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악성 코드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에서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주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내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내 이름으로 된 취약점을 제보해서 돈도 받고 명예도 찾고 이런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것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그 뭐 관련 기관이나 뭐 거의 대부분이 그런 정책을 피고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진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뭐 기관마다 특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뭐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보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마 그 취약점 중에 저기 가장 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었느냐. 글쎄요, 저는 굉장히 그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안을 얘기할 때 얘는 1%의 확률로 뚫릴 수 있어, 뭐 0.1%의 확률로 뚫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그게 뚫리면 그냥 100%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작은 가능성으로 우리가 보안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완벽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특정 잣대를 갖고 얘가 얘보다 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보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에 대한 좀 통찰력을 많이 얻을 수 있던 질문과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많은 질문을 사실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나도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죠?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사실 근데 손든 학생 두 분이 있는데 혹시 뭐 가위바위보 하시겠나요? 아까 근데 요 앞에 친구가 먼저 들긴 했거든요. 어때요? 괜찮을까요? 네, 역시 이 영재고 학생들의 수준이 엿보이는 지금 면모였습니다. 여기 하얀색 옷 입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안 보이시나 봐요 뒤에서는. 역시 이 훌륭한 사회성을 갖춘 영재분들의 미래가 기대되는 아주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양보해주신 분께 감사의 인사 한번 전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와, 여러분 진짜 멋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디지털 자료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따른 보안 기술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해킹 사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사태를 볼 때마다 저는 이제 디지털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고에 종이를 아예 박아 놓으면은 아무도 못 찾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진짜로 보안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럼에도
이제 디지털 자료를 사용하면서 이제 보안 기술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 부분을 제가 잘 캐치를 못했거든요. 이제 디지털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날로그를 선호할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이해했고 마지막 질문이 그래서 네. 이제 보안적 측면에서 네. 이제 아날로그 방법이 더 좋다 하더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적인 방법을 좋다 하더라고요. 더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일단 아날로그가 더 좋으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날로그가 그래도 더 좋다는 가정을 하시고 그 가정 하에서 그래도 왜 디지털을 더 쓰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아날로그가 더 좋다. 글쎄요, 일단 더 좋다, 더 안전하다라는 거를 사실 앞에 질문과도 연계가 되는데 우리가 안전성을 평가할 때 더 안전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면 안전한 거고요, 퍼펙트하다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날로그든 디지털이건 완벽히 안전한 것은 없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앞에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디지털을 쓰냐라는 것은 아날로그가 더 좋다라는 가정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디지털을 더 많이 쓰는 이유는 편의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성을 얘기하면 결국 보안에 있어서의 핵심 트레이드오프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보안을 우리가 기술을 만들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우리가 보안을 이룩하기 위해서 보안성을 막 강화하면 사용성이 저하되고요. 사용 편의성을 막 높이려고 하다 보면 보안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고 뭐 아주 튼튼한 금고를 만든다. 가장 완벽한 금고는 뭐예요? 그냥 아예 열쇠가 없는 금고를 만들어서 그냥 밀봉해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사용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디지털로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용성이 조금은 더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온라인 질문이었는데 사실 교수님께 탐구 주제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존슨 브랜든이라는 학생이 수학이랑 암호화에 관심이 많은데 흥미로운 탐구 주제를 여쭤봤는데요. 네,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이 탐구 주제라는 게 사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탐구 주제가 있냐? 이게 제가 사실 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 동아리원 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은 고등학교 강연을 통해 듣기로 통상 고등학생 친구들이 대입을 위해 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중 탐구 주제 이제 학습도 한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런 주제 선정의 네, 일환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좀 컨텍스트를 이해했고, 네네. 그렇다면은 아마도 제가 사실 수준을 잘 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탐구 주제가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학, 암호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간단한 논문들, 좀 짧은 논문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 증명을 따라가 보면서 내가 이걸 증명을 한번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공부해 보면은 좋은 탐구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좋은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영재고 학생들은 거의 통상 대학교 1, 2학년 정도의 수준까지도 관심이 있어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럼 논문 제가 너무 과대평가했나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 몰라서. 네. 근데 네네 논문을 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그 같이 대학원의 길을 걸었던 뭐 한참 미약하지만 그런 학생으로서 논문은 어렵긴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네, 그래서 너무 공감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을 아마 온라인이지만 아주 감사하다고 말씀을 한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요. 네, 어느덧 벌써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지나갔어요. 1시간 반 정도가 지나가서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정말 정말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크게 얻은 강연,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통해서 과학자로 가는 길을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알겠다라고 좀 알아가는 길이었을 것 같고, 그 길을 무척이나 환하게 밝혀주신 차상길 교수님께 다시 한번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에 가장 큰 박수여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앞으로도 이 싸이브리지는 여러분과 과학자의 거리를 더 가깝게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이번이 2회차고 앞으로 3, 4, 5, 6회차, 4회차의 강연이 더 남아있는데요. 일단 저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이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 강연 일정과 장소도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과학자로 나아가는 여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발걸음해주시고 온라인으로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학자는 미래와 대화하고 상상했던 걸 현실로 그려나가는 마법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과정이 매일 막 즐겁고 새롭고 짜릿하면 좋겠지만, 한편은 외롭고 두렵고 쉴 시간도 없고 버겁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는 그 작은 불빛,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 비전이 언제까지나 오롯이 또렷하게 간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여러분들 같은 과학영재들이 빛나는 미래 과학자로 성장하기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회 싸이브리지 강연을 마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라고 하기 전에 네, 영화를 봐도 쿠키가 없으면 좀 허전하죠? 여러분들을 위해 쿠키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쿠키는 띄워주시죠. 네, 여기 QR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QR을 인식하셔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이 후배들 혹은 여러분들이 또 들을 강연에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만족도 조사도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